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국내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속에 양시장 모두 1% 이상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별적으로 부각되는 섹터들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연말 증시 반등은 언제쯤 올 것인지 경주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힘든 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면 좀 괜찮아지려나. FOMC가 끝나면 좀 괜찮아지려나. 계속 조건들을 내걸면서 괜찮아지겠지 하는데 아직 그때가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 부장님. 저희가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성을 일단 먼저 하시고요. 일단 반성부터 하고요. 네.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고요. 그런데 수급이라는 거 우리가 그토록 뭐 금투세가 해결이 돼야 된다. 대선이 끝나야 된다. 불확실성이 끝나야 된다. 이게 얘기했던 게 국내 시장을 빠져나갔었던 수급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했었던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국장이 워낙 달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뜨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내로 시장을 떠났었던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국내 시장을 들어오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더라도 일단 오늘 시장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고객들이라든지 네. 시장 참여자들한테 못해 먹겠다라는 게 제일 맞겠죠. 네. 오늘까지도. 왜냐면은 이게 좀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미국장이 오를 때도 빠지고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소부장이 많이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메모리 사이클이 안 좋다. 라는 거가 맞다면은 하이닉스가 이렇게 크게 빠질 건 없었는데 특히 소부장 같은 경우 소부장들이 한 종목의 유상증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빠진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소부장뿐만이 아니고 2차전지 일부라든지 네. 그러니까 지난주 시장과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시장과 같은 시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조선이라든지 우주 무서워서 못 샀거든요. 근데 오늘도 역시 조선, 우주 같은 트럼프 트레이딩만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들어온 상황이긴 한데 섹터는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거죠. 그쪽을 팔고 넘어오기 때문에 그쪽을 들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오늘 10%, 15%, 심하게는 실적 중임에도 불구하고 20%씩 빠지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다라고 저 포함해서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이런 시장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다음 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이것도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것도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힘든 시장인 만큼 같이 다독이면서 좀 힘내셨으면 하루를 보내셨으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문 의원님, 네. 대선 이후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 거의 뭐 하루 빼고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는 이런 양상이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의 이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구조적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경제 치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미국과 한국이 대표적인 증시가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미국은 경제 치력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까지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치력이 상당히 미흡한데요. 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하고 올해 3분기 때 0.1%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좀 미흡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내수 부진이 상당히 큰 강권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선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 연구기관 역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좀 늦은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가장 처음으로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3% 정도까지 내려왔는데요. 네. 사실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으로 좀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에 대비해서 이 국민들이 느끼는 실물 경기 체감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좀 빨리 단행을 해서 내수 부양을 좀 하는 부분들로 가는 게 좀 필요했었는데 결국 그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금리 인하가 9월 달 좀 늦어지다 보니까 한국은행 역시 좀 뒤처진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어려움들을 좀 타개하려고 하면 결국 이제 원인이 노동력 저하에 따른 부분들인데 사실 자본과 기술과 같은 총 요소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더 부양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처럼 저출산과 저출산하고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총료소 생산성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 한국 경제 체력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좀 이민 같은 것들도 많이 개방하면서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고 교육의 질을 좀 개선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개선들을 해야 경제 체력이 좀 좋아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달성이 되어야 사실은 한국 증시 역시 지금의 체력이 아니라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체력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네.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대였고 올해 지금 이대로 가면 2% 초반 중반 정도 달성하면 뭐 괜찮을 것 같다. 내년에 조금 더 둔화된다라고 하면 3개년 평균 아마 2% 잠재 성장률을 밑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문 의원님께서. 제가 하나 더 재밌는 걸 얘기해드리면요. OECD 기준으로 이 각 국가의 잠재 성장률 추이를 보면 네. 보통 개고국에 해당되는 국가들의 잠재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은 게 맞거든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잠재 성장률이 한국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 OECD 기준으로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분들이 보기에는 한국에 투자할 만한 매력이 없어요. 사실 미국은 경기도 좋고 증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경기는 더 나아질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디커플링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를 힘들게 하고 오로지 미국만 좋아하시는 이런 상황. 미국 증시 한번 짚어보죠. 박종원 팀장님. 네. 사실 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네. 어찌 보면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오히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공약적인 부분의 성격에 대해서 시장에서 더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과한 관세를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법인세 인하, 아니면 어느 정도의 뭐 자국 기업 우선주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국만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여러 기대감이 미국에 좀 쏠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당선 당시에 제가 사실 그때 개표를 하면서 개표 당시에 제가 이제 봤습니다. 여러 자산을. 그때 당시에 가장 이제 좋았던 게 먼저 튀어 올랐던 게 암호화폐 시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였고, 그 다음에 러셀 2000 지수가 올랐고, 그 다음에 금융주가 순서대로 이렇게 올랐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지금 현재 뭐 그러한 어떤 모멘텀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여전히 월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내나 아니면 뭐 중국 부양책 오늘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 이러한적인 부분에서 아직 힘을 좀 받지 못하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좋은 그런 흐름을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상 국내 증시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져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말이죠. 네. 일단 오늘 빠진 종목들이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컨센보다 좀 덜 나온 기업들이 그냥 빠진 게 아니고 거의 박살이 나는 수준으로 빠졌거든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과거에 수출 주도형에서 상반기 때 주도를 했었던 종목들이 3분기 때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3분기 실적 발표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선 가장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4분기도 보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 내년 실적을 당겨오기에도 시기적으로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즌에 금융주라든지 기타 배당주 같은 것들이 더 매매하기 편한 상황도 이거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른 주식은 좀 있고 근데 이런 얘기를 좀 드리니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건 제가 좀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지난주까지는 조선주 안 쳐다봤거든요, 별로. 그런데 그 트럼프 트레이드 이후부터 강하게 쳐다보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선주를 안 본 게 아닙니다. 작년부터 매매를 충분히 하고 있었는데 그 올라갈 때와 떨어질 때 그 이 매매의 강도 자체가 쉴 때 한 2달 쉬거든요. 2달 쉴 때 다른 게 올라가 버리면 이것을 내가 크로스로 매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계속 어려웠었던 거죠. 물론 이렇게 매매 플레이를 제가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종목은 쌀 때 사도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이런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항상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으면은 그게 좀 어려워 보이는. 그리고 내가 좀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비싸 보이는 종목들 사실은 우주항공 종목들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주식인양 올라가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일단은 지금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든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아직도 진행되는 중이긴 하고요. 뭐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조선 뭐 이런 쪽이 진행 중에 하니까는 일단 단기적인 매매 플레이는 그쪽으로 하시되 일단 너무 빠진 것 같을 경우는 일단은 다음 낙폭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 의원님, 네. 8월 초에 석 달 전에 네. 글로벌 증시가 이제 미국 중심으로 동반폭락했던 이제 블랙 먼데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빠르게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G20 국가 중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회복력이 가장 더딘 국가 중에 하나더라고요. 우리 뒤에 있는 나라가 러시아랑 튀르키예. 네.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튀르키예는 정상적인 나라. 네. 경제 사정이 아니죠 지금. 네. 사실상 그냥 꼴찌네요 G20 중에서. 이 정도로 떨어질 이유까지 있는 겁니까? 이 정도로까지 떨어져야 되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아까 제가 경제치력 얘기해드렸지만 이제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인데요. 결국 한국 경제 산업 구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자동차, 반도체 주력 산업들이 있는데 특히 반도체에 대한 증시 민감도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매달 발표되는 수출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몇 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더 중요한 잣대예요. 그래서 사실 올해 1월 달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은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2월 달 기준으로 반도체, 품목별 수출 증가율도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할 수 있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중국향 수출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모멘텀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올해 7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수출 증가율, 품목별, 지역별 수출 증가율을 보면 사실 그동안에 이제 히스토리를 놓고 본다고 하면 항상 코스피 지수는 제가 말씀드렸던 수출 증가율하고 거의 동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자꾸만 어긋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개선되어야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해야 되는데 아마 트럼프 당선 이후로 이제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이게 더 강화될 걸로 좀 본다고 하면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 소비 이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에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자본 지출하는 금액들이 많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당장 가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먼 미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되는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니까 11월 수출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그 꺾이는 폭도 좀 큰 것 같고. 그럼 이건 수출주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 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좋을 때는 시장이 좋을 때는 수출 금액이라든지 YY 증감률을 보고 우리가 환호를 지르고 주식을 매수를 해요. 네.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뭐냐면은 수출 그 증가율이 꺾일 때라든지 그런데 우리 항상 이제 안 좋은 것만 얘기하다 보면 우리 까먹는 게 이거죠. 좀 당황스러워서 좀 말도 떨리는데 이거죠. 그 PBR 개념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방은 항상 지킬 수가 있는 부분인데 과거에도 우리 경제 안 좋은 건 다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도 지키긴 지켰어요. 지켰는데 왜 굳이 유독 지금 시기에만 이렇게 못 지키냐. 우리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 PBR 100 깨진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오늘 5,500억 팔았는데 삼성전자 5,500억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시장 안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안 좋은 건지 전반적인 하이닉스를 포함한 HBM 업황까지 다 안 좋은 건지 이것도 헷갈리는 거죠. 외국인들이 우중을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하방일 때 내가 추가적인 매수를 하고 시장을 받칠 수 있는 체력이 있는가를 지금까지 패턴을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 갑작스레 밑으로 들어온다거나 혹은 외국인이 갑작스레 지금 정도에서 소폭이지만 매수로 들어와서 하방을 지켰었는데 지금 오늘까지 못 지키고 있는 상황 때문에 저 포함해서 우리 투자자분이 당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정도 하방은 다져질 것으로 보고 있긴 한데 네. 이것을 가지고 이거죠. 적극적으로 오늘 좀 굉장히 싼 주식들이 제가 보기엔 많이 널렸더라고요. 그런데 손이 안 나가요. 왜냐하면 쌈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을 매수가 제가 매수하더라도 다른 다음 투자자들이 외국인이 기관 투자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수급적인 연속성이 아직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가 느끼기에 체력으로 더 떨어지게 느껴진다는 거죠.
경제 지표도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겪었었던 코리아 증시만의 오리지널리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혀 제 기준에서는 오리지널에서 보이질 않아요. 코리아 증시. 저도 나름 업계에서 꽤 오래 근무를 하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좀 당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PBR 아까 말씀하셨던 PBR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또 말씀드리는데 거의 역사적 저점, 그렇죠. 네, 최저점 1.04 오늘 보니까 이러네요. 이러면 장부상으로는 사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맞죠. 과거에는 그랬죠. 근데 손이 안 간다는 거잖아요. 손이 안 가시죠, 문 의원님도 어떠세요? 저는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신다는 제가 걸 전제로 지금 저는 말씀하시는 글로벌 거예요. 전략을 담당하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보다는 차라리 엔비디아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들이 미국에서 전자공학 박사를 다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기술 중심의 경영을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의 성장을 좀 보였던 상황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원가 절감 이런 부분들에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 이 AI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기 전에 그 때를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SK 하이닉스보다도 HBM 3 12단 역시 1분기 이상 뒤처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삼성전자가 쇄신을 한다고 해도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잡아가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가 재등장하면서 시장도 미묘하게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대만 TSMC가 중국의 최신 칩,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칩은 중국 수출을 안 한다, 공급을 중단한다 이런 방침을 내놨어요. 네. 뭔가 이게 좀 시장의 변화가 지금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미중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미국과 대만 간의 미묘한 긴장 관계가 또 드러난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사실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 2주 전이죠. 2주 전 때 이제 TSMC 자체적으로 이 화웨이에서 TSMC에서 만들었던 칩이 발견된 것을 TSMC가 먼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미국에다 이야기를 했고 미 상무부에서는 이제 그 칩을 중국에다가 이제 뭐 수출을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한 거죠 사실상. 그래서 먼저 이제 TSMC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미 상무부에서 뭐 강하게 압박을 주면서 또 명령을 한 그런 부분이기보다도 네. 약간 상호 전략적으로 사실상 왜냐하면 이 중국의 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칩들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가 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저도 이 뉴스를 좀 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국내의 많은 반도체 기업들도 이러한 뉴스 속에서 어떠한 분위기를 또 감지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이제 트럼프 정권이 또 들어서게 되면 지금의 어떤 중국과 특히나 뭐 물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여러 이러한 것들이 중국과의 어떤 트러블을 잇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의 TSMC와 중국과의 이런 여러 관계 속에서 한국도 거기선 자유롭지 못하다. 자, 이러한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관세적인 부분, 미중 무역에 대한 어떠한 압박이 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시장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주 말에는 또 하나의 빅 이벤트가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셨을 게 요즘에 중국 증시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랐고 이런 가운데 전인대가 열렸습니다. 전인대에서 어떤 부양책을 쏟아낼 것인가 여기에 좀 집중해서 봤는데 글쎄요.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의 부채를 차환하는 이런 식의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부양책이긴 보다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지방정부 재정의 부실화가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국 내 지방정부를 위한 정책으로 끝나지 않았나 해서 시장의 실망감이 더 많이 커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 정부는 올해 연간 성장률 5%를 맞추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부양책을 꺼내드려야 되는 상황이긴 하는데 중국 내부적으로는 올해 5% 성장을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책들을 꺼내들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결국 해리스가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내년도 1월 달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뭐 행정부 주요 인선들이 정책을 좀 나아갈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중국을 향한 대중국 경제가 상당히 강화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공화당과 이 민주당 지금 현재 이제 교착 국면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번에 네드 수입을 통해서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대중국 경제라는 부분들을 강할 명분을 좀 가졌다고 보고 있는데 2020년도 1단계 무역 합의 당시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거에 대해서 이행률이 59% 정도밖에 안 냅니다. 이게 2차 무역 협상을 격화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2분기 정도 되면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 이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그때 상황을 놓고 정책들을 꺼내들려고 하는 속도 조절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실망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 2분기, 3분기 정도 되면 좀 시장의 기대에 미치는 정책들을 좀 꺼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사실 이제 당선됐고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여러 가지 움직이는 걸 보고 따져보고 그 다음에 뭐 부양 규모라든지 어떤 정책을 쓸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일단 그래도 시장은 좀 실망한 것 같습니다, 박 부장님. 실망을 했는데 오늘 시장은 그래도 상해 시장이 플러스가 났더라고요. 또 회복을 했군요. 네, 회복을 아침에는 좀 빠져 경향이 좀 있었는데 네. 이런 거죠. 지금 부양책의 강도 사실은 처음에 재기억했을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4조 위안을 했었다고 하고 지금 규모가 10조 위안 규모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갑작스레 급등. 거의 저희 얘기했을 때 무슨 한 나라의 국가 지수가 개별주처럼 움직이냐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급등한 수준만큼 어느 정도 횡보를 했다가 아직까지 빠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실망을 하게 되면은 오늘 시장에서도 좀 급격한 하락이 나왔을 텐데 아직은 기대감이 나왔다라는 거고 중국 내부에 있는 종목들을 좀 보니까는 오늘 반도체라든지 전자 쪽 종목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저희가 조금 전 질문처럼 TSMC에서 대중 AI 칩 공급 중단 소식 때문에 반도체 관련 국내 자극 기대감 이런 국산의 대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감 때문에 관련 주식들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심천이라든지 심천 지수가 좀 더 올랐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기술적으로 뭔가 떨어져야 되겠다, 뭐 중국에서 나와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12월부터 내년 1월, 3월 달까지 계속 정책 발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발표하는 기조를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시장을 좀 항상 얘기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말에서 이런 기사가 기억이 나거든요. 국내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평균이다. 이런 게 전 통계적으로 나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중국이 좀 해줘야 어느 정도는 모습 보여야지 우리 시장도 일부는 전이될 수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그냥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종훈 팀장님. 네. 우리가 수출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1위 미국, 2위 중국. 어떨 땐 1위가 중국, 2위가 그렇죠. 미국. 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가장 G2 국가에 우리나라가 수출 많이 한다는 말이죠.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숙명적이고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일종의 캐스팅 보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낀 샌드위치 역할을 할 것인지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하기에 날려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받은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저도 하면서도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이라는 생각이 일단 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깝지만 정말 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 뭐 이번에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제 바람이고 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패권을 가질 수 있을 부분은 뭐 여전히 우리나라의 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나 뭐 자동차밖에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이제 반도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는 뭐 늘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보고 아쉬워하고 있는 뭐 HBM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나아갈 수 있는 AI 칩에 관련된 이러한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산업이 발전이 돼야 되고 그런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 가지 조금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네네.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중국 부양책이라고 아까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국 부양책에 관련해서도 뭐 지속적으로 12월에 또 새로운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 내년 3월에 또 새로운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 여러 이제 중국에 대한 여러 부양책에 관련돼서 일부 낙수 효과가 한국으로 또 떨어질 수 있고 특히나 뭐 이머징 시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수급적인 요인이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2기 이제 두 번째 정부가 이제 출범이 되면서 지금의 분위기까지는 봤을 때 한국에 그렇게 적대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 조선업에 대해서도 뭐 SOS라는 표현을 썼지만 물론 그 존스법에 의해서 한국의 조선사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한 선박들에 한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쓸 수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미국에서 다시 지어야 되는 리쇼어링이 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지금의 여러 정책적인 부분을 봤을 때 물론 뭐 당선 전에는 뭐 현금 인출기다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좀 과거보다는 과거에 너무나도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분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네. 뭐랄까요 학습 효과라고 할까요? 과거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는 조금만 우리가 당근을 줘도 네. 열광할 수 있는 뭐 그러한 부분을 내심 좀 기대하고 있어서 같이 네. 뭐 그 부분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예. 네. 우리가 샌드위치가 될 건지 캐스팅 보드를 쥐고 양쪽 미국과 중국을 흔들 것인지 이거는 우리 하기 나름인데 잘해야 되는데 말이죠. 예, 협상을 잘해야죠. 네. 넘어갈게요. 더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할 말 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의 지방 부채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 이번에 전인대 결과를 두고 중국 지도부가 사실상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결국 차환이라는 거는 밀어준 거 아닙니까? 갚는 거를. 아, 그렇죠. 대신 갚아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겠죠.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중국은 개혁 개방한 이후에 부동산과 토지 정책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이뤄왔던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가버리면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쏟아붓는 이제 정부의 강도가 어느 일정선을 넘지 않으면 그게 실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 초점을 봐서 정부 부양책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 조달 방법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던 땅을 매각을 해서 그 매각 금액들이 일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을 운용했던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았었는데 부동산 침체에 따른 매각이 어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수입이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책은 결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금융 완화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부동산 수요가 생각보다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은 부동산 관련된 것을 사놓으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중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팬데믹 이후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없겠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보통 이제 일반 직장인들이 세 채, 네 채 정도까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네. 이 정도까지는 안 하는 형태로 가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지방 정부의 누중된 채무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GDP의 47%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단기간에 이제 해결될 수 있는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온다고 하면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 대도시는 둘째치더라도 중소형 도시들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더군요. 그렇죠. 이게 관련돼서 집값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조만간에 또 발표가 네네. 되나요? 사실 뭐 관심을 갖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요. 저는 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15일 날 이제 중국의 70대 대도시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달까지도 마이너스 6% 가까이 계속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 4분기 들어서 중국 정부가 그래도 부동산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금융 완화 조치를 통해서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 반영된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혹시라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이게 또 시장에서는 좀 환호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5일 날 발표되는 중국의 70대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정도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5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중국 70대 대도시의 집값 흐름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오늘부터는 중국에서 광군제. 그렇죠. 네. 쇼핑 축제죠. 광군제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올리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모르겠는데 이것도 중국 소비가 얼마나 살아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 부장님? 뭐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온오프라인의 소비 진작을 위한 쿠폰이라든지 작시에서도 발행을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일부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한 관군제이기 때문에 추후 매출이라든지 수치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국내 시장에 어떻게 전이가 될 수 있을까라든지 그렇죠. 혹은 국내 섹터에 어떻게 전이됐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매일 보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가 있은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징동닷컴이라든지 알리바바에서 많이 팔린 국내 화장품의 뭐 리스트업이란 이런 것들이 쭉 리스트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우리 시장에서 진짜 좀 굉장히 좀 힘들고 좀 안타까운 좀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네. 몇몇 화장품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주말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발표한 종목도 있고 오늘 장중에 발표한 종목도 있는데 예를 들어 컨센서스가 100억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한 70억 정도. 그러니까 뭐 컨센서스 덜 나왔는데 뭐 일부 더 나올 수 있다 치는데 꽤 많은 수치의 하락률이 나타났습니다. 10%, 15%, 20% 이상의 종목들이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3분기 시즌이 굉장히 잔인한 시즌. 이게 우리는 지금 이런 뉴스를 통해서 이 종목을 살까 말까 하고 있지만은 지금 11월 11일 현재요. 이번 주까지 시청자분들 아실 겁니다. 이번 주까지가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지금은 작은 종목들이 이제 계속 발표하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은 부침을 겪습니다. 그런데 일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 향이 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아닌가. 뭐 충분히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그런데 오늘 보시면 중국 향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전체 섹터가 빠진 거거든요. 이거는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섹터에 대한 버림 어렵다라기보다는 오늘 있는 주도 섹터를 사려고 기존의 실적이 미리 올랐던 섹터를 팔고 그쪽으로 갈아타는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데 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밑에서 받치는 수급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기가 매고 그냥 땅거리로 때려버리면은 종가까지 받는 수급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빠졌다, 제가 뭐 매매 플레이를 하시자 말자를 말씀드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지금 이런 거. 좀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온다 해서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거를 건드리는 운을 범하지 말자. 좀 그거는 다음 분기 실적 컨센이 형성된 시기가 2달 후에 또 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천천히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으니까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광군제에 대한 이슈는 저희가 한 번 더 아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군제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실적들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중국 증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또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는 미국 대선도 있었지만 FOMC 결과도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금리 인하 연준 계속해서 단행을 했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12월에 금리 방향까지 이미 지금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었을 때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인하 추세를 갈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네. 삐죽삐죽 다른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뭐 지금 사실상 그 금리라는 것은 물가에 가장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면서 관세나 여러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도 이제 물가를 오히려 자극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사실 과거에 여러 보고서 형태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물론 그 관세라는 것 자체가 일부 단기적인 어떤 인상을 좀 부추겼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디플레이션으로 또 내려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성장의 저하를 또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보고서들이 뭐 한두 개씩 또 나오게 되면서 가장 최근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관세 인상과 여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럼 12월 또 내년까지 횟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4번, 뭐 5번,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횟수에 대한 전망치도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렇게 좀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상 이런 답은 연준에 늘 얘기했던 우리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아마 데이터로 우리가 그런 플레이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25bp 금리 인하하게 되면서 정말 희대에 남는 또 밈의 영상을 또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할 때 네. 안 하겠다. 네, 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어떤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네. 독립성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는 데이터에 의존해서 통화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앞으로도 아마 그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분이 좀 일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세와 법인세의 인하가 관세를 높이고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내년에
가야 우리가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은 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나중에 꺼림칙한 뭔가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11월 성명문에서는 또 2%를 향하고 있다는 인플레이션 문구가 또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계속 염두에 두고 우리가 혹시 12월 FMC도 전망을 해야 되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PC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네.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 안정 목표 2%에 거의 근접을 해서 이제는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잣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고용 지표가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뭐 1만 2천 명 정도 증가는 하는 상당히 부진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연준은 25ppc 금리를 계속 내릴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앞으로 좀 생각을 해볼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1분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이 미국의 월간 물가가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를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9월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됐는데 앞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물가는 기존의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랑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구간과 금리 인상을 중단한 구간, 또 금리 인하를 하는 구간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혼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서 13일 날 소비자 물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게 지금 컨센서스이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두고 또 시장이 예상하는 것과 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의구점을 좀 내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장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제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는 여전히 유지된다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특히 트럼프가 침울했기 때문에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직 인사는 상원에서 의결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상원을 공화당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네.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본인이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상원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내려와야 됩니다. 이 얘기는 내년도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폭이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여러분들이 혹시 해외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미국 증시가 올해보다도 4배율이 훨씬 더 높은 단계로 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이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알고 있죠. 트럼프는 금리 인하, 낮은 금리를 되게 선호한다. 그럼 요거 문 의원님 하나만 더. 네. 지금 달러 흐름, 그다음에 강달러 기조, 네. 그다음에 채권 금리도 요즘 많이 올랐다가 뭐 좀 한풀 쉬어가는 듯한데 일각에서는 10년물 기준으로 5%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이 정점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아마 지난해 10월 중순에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99 갔을 때 5% 이상 간다라고 얘기가 여론이 형성됐었는데 네. 정작 12월 되니까 3.7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그 패턴을 밟아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당선되기 이전에 경기감이 들어오면서 지금 레벨이 높아진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는 아마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하기 전에 3.7 정도까지 내려갔거든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이 100 정도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12월 정도 되면 이제는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용어 자체가 과거에는 주가 하락, 금리 상승, 달러 강세를 뜻하긴 했는데 네. 아마 내년부터는 반대로 바뀔 겁니다. 주가 상승, 금리는 내려가고 달러는 약세. 그래서 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중요한 변이는 물가인데 물가는 정상적인 경로하에서 잘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 의원님 예상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증시에도 가장 좋죠. 플러스죠. 특히 이제 바이오주도 그렇지만 소위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는 섹터들 우리 증시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라든지 2차 전지도 거기 들어가요. 신재생 에너지부터 시작한 네. 그런 섹터인데 이게 그럼 바이오, 2차 전지, 친환경으로 세 개를 나눠 볼게요. 바이오는 조금 다른 걸음을 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시장에서 꽤 많은 부분들이 그래도 시장에 제대로 워킹하는 중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바이오 길을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빠지거나 이런 상황은 너무 팬덤이 많습니다. 바이오는요. 빠졌을 때 들어간 수급들이 꽤 많이 보이는 중이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게 친환경에서 친재생 쪽이에요.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 지난주에 제가 종목을 좀 보니까는 호실적, 수주 다 나왔는데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빠져요. 이게 네. 지금 우리 시장이 진짜로 안타까운 점이긴 한데
우리가 주식을 좀 힘들게 생각하는 이유는 좋은 거 나왔을 때 오르고 안 좋은 거 빠져야 되는데 좋은 거 나왔는데도 빠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수급이 말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팔고 여기 사야 되니까는. 뭐 종목에 어떤 종목이 말씀드린 좀 그렇긴 하더라도 이게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뭐 2차 전지든 그런 쪽이든 안 좋게 바라보게 했었던 이유는 IRA입니다. IRA. 그러면 트럼프가 IRA 크레딧을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명명을 해야 돼요. 얘기해. 시장에서 예상치가. 근데 지금은 예상치가 우리가 상반기 내내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할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입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언제입니까? 내년 1월 20일 이후가 될 것 같아요. 혹은 중간에 좀 얘기를 좀 할 텐데 그건 제가 알 길은 없는 상황이고 뭔가 한 번쯤은 우리 시장을 틔워줄 그런 트럼프의 립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저는 있어야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신재생 섹터의 실적의 근간에는요. 대부분 AMPC 크레딧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멀티플을 내놨는데 그게 지금 없어질 것 같다지 않습니까? 네. 줄어들 것 같다. 그럼 거기서 새로운 레이팅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되고 나서 하자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종목들 진짜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수급들이 좀 들어오면 싼데 들어온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펼쳐지지 않은 상황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기본적인 공약들을 보면 감세가 있죠. 그리고 관세가 있죠. 그러니까 감세를 통한 세수 부족분을 관세로 메우겠다라는 거고 핵심적인 또 리쇼어링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시장에 주류로 있단 말이죠. 근데 요즘 들어서 꼭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집권 1, 2년 차, 집권 3, 4년 차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앵커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일기 때에도 그랬지만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는 행정부입니다. 결국 감세,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국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저금리 통화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적자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꺼내들진 않았지만 기조상 그래도 무역 적자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2년 차 이전까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사실 물가, 금리가 올라가거나 달러가 강세를 볼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집권 3년 차 이후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간세부가 이를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게 반영되는 시기가 집권 3년 차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서 연준주차도 금리 인상을 좀 고려해야 되는 수준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집권 3년 차 이후부터는 수요 측 압력이 높아지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는 이민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잖아요. 결국 이민자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미국 고용시장 내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구분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부장님, 지금 우리 증시를 둘러싼 매크로 환경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잖아요. 달러도 굉장히 강세고 금리도 높고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반대로 우리한테는 그게 피해 업종들로 나타나게 되고 이게 이제 트럼프가 정식으로 집권하지 않은데 나타난 일시적인 불확실성 때문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정식으로 집권하고 트럼프 정부가 다시 출범하게 된다면 또 급변할 수도 있겠네요. 매크로 환경이. 제 기억에 올해 시장은 국내 시장의 외국인 수급은 10년물 국채 레벨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어느 빠지는 추세에 있으면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해볼만 했고요. 지금처럼 4.4, 4.5까지 예측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국내 시장이 올해는 일단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제 최근 흐름 말씀드릴까요? 네. 아침에 딱 보고요. 외국인 선물 1,000억 이상 찍힐 때 삽니다, 사람들. 그런데 1,000억 팔고 있다. 그러면 안 사요. 거래가 메말라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매매에 특화되시고 해볼 만한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뭐 외국인 기관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그들이 선물로 매도를 하고 있으면 현물 그렇게 매수 별로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약간의 눈치 보기 싸움이 일단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지난주 오늘 저희가 영업점에서 특히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서베이를 많이 돌려봤는데 네. 오늘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는 트럼프 당선 이후 혹은 FOMC 이후까지 그럴 수 있다라고 컨센이 형성되지만 오늘까지 외국인들 5천 원 이상 때려? 이것까지 봐놓은 거는 오늘은 바이더 딥을 한번 들어올 만하다라고 했었는데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에 좀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웠었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뭐 국채금리 레벨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는 항상 이럴 때 반전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지난주 트럼프 당선도 언제 솔직히 몇 달 전에 예상을 했으며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반전에 반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국내 시장 레벨을 좀 살펴보자.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트럼프 1기 때는 주식 관점에서 어땠냐면요. 지수는 갇혀 있었고요. 네. 근데 섹터가 매우 강하게 올려치는 시장이었습니다. 즉 미국이 하고 있는 그때 제 기억에 5G로 몇 배 뛰는 것도 보셨던 분도 계실 거고요. 2번 움직였으면 2번 심지어. 그러니까 뭔가 국내 시장에서 너무 천수답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더 좀 세밀하게 보다 보면 그 안에서도 오늘 하나 시스템도 15% 이상 많이 급등이 나왔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볼 만한 대형주 입장에서도 할 만한 것들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을 놓치는 말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증시에서는 이제 그 어닝 시즌이 한참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점을 사실상 이제 지나갔는데 요즘에 좀 논란이 되는 게 컨센서스랑 실제 실적 나오는 거 보면 되게 엇나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것도 투자자들의 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예. 이런 지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사실 미국도 뭐 실적 발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미국에서도 뭐 크게 이제 엇나가게 되면은 뭐 큰 이제 변동성을 뭐 주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뭐 이제 여러 이제 이야기들 중에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율 자체가 1,487%입니다. 그러니까 와, 이게 지금 이게, 컨센서스와 실제로 발표된 이 괴리율 자체가 1,487%라는 것 자체는 정말 뭐 완전히 컨센서스를 잘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그만큼 많은 이제 괴리율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방향 그리고 회사에서 내놓고 있는 여러 이제 실적적인 부분의 큰 괴리율이 오히려 국내 시장을 좀 더 이렇게 지켜보게끔 만드는 뭐 네.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꼭 이것 때문에 뭐 국내 시장 부진하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가 또 최근에 이러한 실적 발표에 따른 여러 이제 괴리율이 또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정확한 IR 정보가 전달이 돼야 투자자들도 그걸 보고선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괴리율이 크다면 이건 뭔가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도 끝났고요. 네, FOMC도 끝났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큰 빅 이벤트들이 끝났습니다. 이제 올해 2달 채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이 좀 이제 바뀐 건 우리가 다 알겠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반등 모멘텀은 아직 못 잡겠고요. 연말 장세 어떻게 전망하실지 마지막으로 문 의원님께 여쭙니다. 한미 간의 온도차는 계속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미국 증시를 좀 연말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장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좋기 때문에 기존에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미국의 3분기 실적도 사실 전분기랑 비교해 보면 증가율은 떨어지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을 때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를 제하고 논다고 하면 다시금 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올해 3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이 좀 변화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4.1 전후고요. 올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4.2% 정도 될 거예요. 실적은 훨씬 더 높아지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결국 경제 체력과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국가 위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증시가 미국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미국은 연말까지 좀 계속 올라가는 장 좀 염두에 두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 좀 불가피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버텨는 주겠지만 미국처럼 올라갈 때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돈의 흐름이 참 냉정하죠. 장기든 단기든 높은 수익성을 향해서 돈의 흐름이 이동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내 증시를 이탈하는 투자자들이 요즘 많다고 하죠. 지지부진한 지수 흐름을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꼭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이 말처럼 지금이 딱 그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주반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